몇 년 전 아들이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때마다 이곳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에 비해 아이도 좀 일찍 낳은 편이고 고생도 많이 한 편이라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공감을 많이 하곤 해요. 다른 사연자분들의 이야기가 제 일 같아서 울컥하기도 하고 또 저와 비슷하신 일을 겪으신 분들을 보며 위안도 얻고 있죠.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일종의 전우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나는 김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오래 한 동네에 지내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덕분에 볼 꼴 못 볼 꼴 봐왔던 사이였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설마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만난 인연으로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저희가 연인으로 만난 짧은 기간 사이에 의도치 않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겨우 20대 초반 철없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저는 다른 선택지 없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진정으로 원했던 결혼이기보다는 책임으로 이어진 사이였죠. 저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지자고 마음먹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장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양가 집안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탓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죠.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대릴 사위는 못하겠다 싶었는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시부모님께서는 좋으신 분들이라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셨지만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시부모님 사정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자촌에 대충 지어진 집은 좁고 춥고 불편했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편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품이 좋은 시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남편은 왜 그렇게 다른 인성을 가진 건지 곧 아이 아빠가 될 와중에도 여전히 철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도 직장을 구할 생각 없이 보통의 20대처럼 유흥에 정신이 팔렸었던 거죠. 그렇다고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시부모님께서 그런 남편을 붙잡아와 일을 시키셨고 그나마 가장 노릇을 하려나 했더니 그것도 잠시 시부모님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지면 남편은 그때를 못 참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늘 술에 취해 다음날 아침이나 돼서야 들어오곤 했었죠. 그러면 차라리 곱게 술이나 먹고 집에 들어와 잠이나 잘 것이지 대체 뭘 하고 다닌 것인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과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정도로 두들겨 팼다고 경찰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당신 정말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곧 아빠가 될 사람이 집에 가족을 두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다가 일을 벌여? 그쪽에서 절대 합의할 생각 없고 법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아이씨, 나 정말 아니야. 난 억울하다고.
난 그 사람 때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그냥 술 마시고 필름 끊겨서 근처에 있었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야. 나 정말 아니라니까. 남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정말 아닌 건지 자신이 때린 게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억울함을 밝힐 방법이 없어 결국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남편을 감옥에 보내게 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초범이라 형이 길진 않았고 남편은 반년 정도의 수감 생활 끝에 금방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는 같이 있어주지 못했죠. 그렇게 무책임한 남편에게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해서 제발 남들처럼만 살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 좁은 동네라 그런지 남편이 교도소에 다녀온 게 금방 소문이 나버려 남편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이 초범이라고 해도 전과자는 전과자이기에 다들 남편에게 일을 맡기기 꺼렸는지 그렇게 고생하던 남편은 다행히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사회에서 차별까지 받는다며 도통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겨우 구한 일자리도 이런저런 핑계로 때려치우며 진득하게 길게 일을 하지 못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혼내고 타이르며 모든 방법을 다 하셨지만 그것도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처자식을 두고도 남편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가장으로 믿지 못하며 제가 대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 엄마의 손이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 아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마트에서 캐셔 일도 하고 고깃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힘든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와서는 부업까지 하며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아직은 꾸미고 놀고 싶은 청춘이지만 제가 낳은 아이 때문에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책임감이라고는 하나 없이 여전히 놀러 다니기 바빴고 오히려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며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한번 교도소를 다녀왔더니 2번은 어렵지 않은 건지 남편은 그 후로도 절도와 폭행 같은 자잘한 일들로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감옥을 다녀오느라 바빴던 남편은 하나뿐인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빠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다고 봐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아빠의 역할마저 포기해버린 건지 남편은 기어이 큰 사고를 치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금방 나올 거라는 희망 때문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엔 금방 나오지 못할 거라는 얘기에 저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남자 한번 잘못 만났다가 남편 없이 아이 키우고 철없는 남편 옥바라지나 하게 된 제 인생이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가 제 옆에 없고 저는 한탄할 사람도 없이 긴 시간을 남편 없이 버텨야 했죠. 그랬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시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자식 잘못 키운 탓에 자신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속상해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남편 대신 제 편이 돼주시며 오랜 시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대신 손자를 키워주셨고 제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저를 챙겨주신 것도 다 시부모님이셨죠. 그래서 이제는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좋으신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운 좋게도 작은 소형 마트를 열 수 있었어요. 오래전 갓난쟁이 아들 떼어놓고 마트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됐다는 것이 꿈만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제 노력 덕분이었겠죠. 그렇게 기반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한 저는 여유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집을 샀습니다. 시부모님과 언덕배기 판자촌에서 지내면서 언젠가 성공해서 집을 구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몇 년 만에 드디어 해냈네요. 방 하나에 주방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 눈엔 신축 원룸보다 못한 집이겠지만 저에겐 처음으로 가져본 집이다 보니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을 방해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할 새가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남편은 밖에 있는 제 고생도 모르는지 툭 하면 사식을 넣어라, 돈을 보내라 하며 저를 괴롭히곤 했었어요. 감옥에서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일도 안 하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제 생활비보다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겨우 모은 돈 털어서 집 샀으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자꾸 속없이 이기적으로 구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제가 안쓰럽다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 구할 인건비 아끼느라 밤낮 없이 일하는 저를 대신해서 가게 일도 봐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들 챙겨주시고 저 대신 남편 앞에서 방패도 돼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긴 징역살이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됐고 이제는 집보다 교도소가 편할 것 같은 남편이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사장이니 남편도 비빌 구석이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라도 남편이 제발 정신을 차렸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퍽 하면 일을 하다 사라져버리고 마트에 있는 물건을 말도 없이 제 것처럼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사무실에 있는 금고까지 손을 대며 돈을 가져갔죠. 남편은 점점 저를 실망하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내 아이 아빠니까 하며 참고 참던 저는 도움도 안 되고 집만 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부모님께 남편의 일을 얘기하곤 했고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남편을 어떻게든 찾아서 저 대신 혼을 내주시곤 하셨죠. 정말 시부모님 두 분이 아니셨다면 진작에 남편과 결혼 생활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경수를 저 혼자 키우는데 너무 벅찼을 거예요. 그만큼 두 분께서는 며느리인 저에게 잘해주셨고 자기 자식인 아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남편의 편으로 서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남편보다는 저를 생각해 주셨고 제가 하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죠. 저도 감사한 두 분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먼저 나서서 손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두 분께 제대로 된 선물을 하게 됐죠. 집을 장만해 드린 거예요. 마트 운영을 하기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 돈이 확 불어나 있는 겁니다.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모아뒀던 돈이라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조차 안 하다 보니 큰 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돈을 확인하고 바로 떠올렸던 게 시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판잣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저는 항상 그 집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중간에 이사를 몇 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이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계속 계획이 꼬이게 됐죠. 그런데 이번엔 긴 징역살이를 마친 남편이 잠잠하게 있었고 마트에서 버는 수입도 안정적이라
시부모님 집을 장만해 드리는데 적기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땅을 사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집장만을 해드렸죠. 시부모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제게 고마워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호강을 누리게 해준다니? 아이, 고맙다 희진아.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마. 아니에요. 고맙다 말씀하지 마시고 꾸짖어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더 일찍 해드리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만 들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그런 말하면 우리가 희진이 너에게 더 미안하다. 진영이 저놈이 허구한 날 사고만 안 쳤어도, 가장 역할 똑바로만 했어도 희진이 네가 고생도 덜 했을 거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편히 잘 살고 있을 텐데, 이제까지 혼자서 경수 키우느랴, 우리들 수발 드느라, 또 혼자 이 집 끌어가느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옆에서 본 장본인인데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어라. 우리는 네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집까지 선물해주니 얼마나 내게 더 고맙겠니? 정말 고맙다 희진아. 정말 고마워. 또 두 분만큼은 아니었지만 남편도 자신 대신 자식 노릇을 한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그런 표현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놀랐고 또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혹시 이번 일로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더 나아질 날들을 기대했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집 장만을 해드리고 나니 저희 부모님께도 번듯한 집 한 채를 장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판잣집까지는 아니었지만 낡고 오래된 집에서 사시고 계셨고, 시부모님 집을 짓는데 큰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집 한 채 더 지을 정도 돈은 남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골 땅에 집을 짓는 거라 도시에서 집 장만하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었어요. 물론 동네에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들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 친정 부모님께도 집을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께도 집 한 채 지어드리자고 말을 꺼내게 됐죠. 사실 저 혼자 번 돈이고 시부모님 댁도 장만해 드렸으니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남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서운한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고 의례적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이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을 해왔어요. 뭐? 당신 친정집도 지어주겠다고? 당신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아니었나 봐? 돈이 맞박에 튀지 않고서야 어떻게 또 집을 지을 생각을 해?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린 게 바로 어제 일인데. 내 예상보다 돈이 덜 들어서 돈이 좀 남았어. 이제 딱 우리 부모님 집만 지어드리면 그 돈도 끝이야.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큰 돈 들어간다는데 기분이 좋을 수 있겠냐? 내가 돈 좀 달라고 하면 맨날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하더니 멀쩡한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 집을 또 짓겠다고? 너 설마 처음부터 너희 친정집 새로 지으려고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린 거냐? 처음부터 너희 친정집 이야기 꺼내면 눈치 보여서? 뭐? 무슨 소리 그렇게 해? 내가 말했잖아. 내 생각보다 땅값도 덜 들고 집 짓는데도 돈이 덜 들어서 남은 돈이면 우리 부모님 집도 지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말한다고. 그리고 당신 우리 친정집에 찾아간 게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친정집도 난리야. 비 오면 비 새고 걸핏하면 수도관 터지고 겨울이면 동파 걱정하느라 난리도 아니라고. 물론 시부모님의 사시던 집에 비하면 당연히 양호하지. 그래서 내가 시부모님 댁 먼저 해드린 거 아니야. 시부모님 댁 해드리고 돈 남으면 그것도 모아서 우리 엄마 아빠 집 해드리려고. 근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이제 우리 앞에 큰돈 들어갈 일이 경수 대학 등록금 빼고 뭐가 있다고. 그것도 2년이나 남았어. 이런 상황에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건데?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 집 지어줬다고 유세 떠냐?
네 돈 네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가로막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야? 이게 정말 야,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님께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 앞에서 들먹여? 내가 너 말하는데 기분 좀 나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갑이라는 거냐고? 왜 말을 삑딱하게 들어? 내가 언제 유색 떨고 당신 말에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쁘다고 했어? 여유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께도 새 집 지어드리자고 물어본 거지.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댁 관련해서는 당신이 먼저 말 꺼냈어. 난 그 집 짓고도 돈 남아서 우리 부모님 댁 짓자고 말했고. 이게 무슨 유세야? 목소리 높이는 거 봐라. 아주 지 남편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너 말하는 꼬락서니가 어땠는지 아냐? 내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를 개무시하는 눈빛으로 말하는 그 꼬락서니가. 난 그런 적 없어. 애초에 당신 개무시했으면 우리 친정 부모님 댁 짓는 일에 대해서 동의 구하지도 않았다고. 내가 고생해서 혼자 벌고 혼자 모은 돈인데 당신 무시했으면 당신한테 왜 동의를 구해? 내 맘대로 짓고 말지?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건 당신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어서야. 그리고 아까 며느리 도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도 사위야. 그러면 사위 노릇 좀 해. 당신이 우리 아빠 엄마한테 뭘 했어? 생신이나 기념일 번듯하게 챙겨드리기랬어? 살갑게 대하기랬어? 자주 찾아가서 뵙지도 않으면서 거의 남남대하듯이 지내왔잖아. 그런 사람이 나한테 며느리 노릇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 나랑 너랑 똑같아? 넌 출가 외인이잖아. 출가 외인. 그럼 나한테도 너네 부모님이 남남이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사위 노릇을 해? 아, 그리고 가끔가다 안부 인사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넌 우리 집안 사람이야. 박씨 집안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돈 남아있으면 네 서방이나 챙기고 우리 부모님이나 더 챙겨드려. 쓸데없는 곳에 돈 쓰면서 돈 낭비할 생각하지 말고. 뭐? 너네 부모님? 쓸데없는데 돈 낭비를 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났고 결국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였으면 모를까 남편과 살며 별의별 일을 당했던 저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매번 그랬듯이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또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화가 난다거나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매번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영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오고 있었지만 이젠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죠.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도중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시부모님 댁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대뜸 그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며 집을 팔아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혜진아. 이 집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팔아라. 우리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테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그러세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니. 네가 마트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찾아와서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던 집인데 이 집 문제가 아니라 진영이 그놈 때문이다. 그놈 때문에 우리가 희진이 너에게 면목이 없어서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제게 뭘 어떻게 했다고요? 경수한테 다 들었다. 그놈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그동안 너나 우리나 진영이 그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우리가 낳은 자식 새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놈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린 네가 더 이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칠 수 있어서 고쳐지는 놈이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우린 네가 괜찮다면 그놈과 이혼했으면 싶구나.
이혼이요? 그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동안 온전히 네 힘으로 이 가정 이끌고 온 거 아니냐. 저놈이 네 옆에서 애정을 준 것도 아니고 같이 붙어 있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데 더는 고생하지 말고 너랑 경수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네 곁에 진영이만 없다면 넌 충분히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할 수 있잖니. 그러니 네가 마음먹기 쉽게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주려고.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남편 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이제 그만 이혼을 선택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이 집에 자신들께서 있을 수 없다며 전에 살던 판잣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죠. 죄송했어요. 괜히 제가 일을 키운 것 같아서 말이죠.